복날 아침이면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던 집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인데 부엌에서는 큰 냄비가 벌써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선풍기는 어머니 쪽으로 돌려놓았는데 정작 어머니는 뜨거운 냄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가 녹을 것 같은데 왜 집안에서는 또 불을 피우는 걸까요? 엄마, 더운데 왜 뜨거운 걸 먹어? 그러면 어머니는 닭다리 하나를 아이 그릇에 툭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봐. 먹고 나면 힘나.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힘은 모르겠고 혀부터 되겠는데? 그래도 닭다리는 먹었습니다. 아이는 철학보다 닭다리에 강합니다. 뜨거워서 호호 불면서도 살점을 발라먹고 찹쌀이 국물을 잔뜩 먹어 죽처럼 퍼지면 숟가락으로 바닥까지 긁었습니다. 배가 불러 마루에 벌러덩 누우면 어머니는 그제야 날개 한쪽이나 목 주변 살을 뜯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복날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인삼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닭다리가 늘 자기 그릇에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삼계탕은 집이 아니라 하숙집 냄새로 남아 있습니다. 20살 무렵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은 여름이면 방세와 밥값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하숙집 반찬이 멸치에서 김치로, 김치에서 다시 멸치로 돌아오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복날 저녁, 주인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큰 냄비를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내려오자 작은 닭을 건져 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배가 든든해야 하지. 오늘은 한 마리씩 먹어. 청년은 웃으며 아주머니, 이러다 하숙비 올리시는 거 아니죠? 하고 농담했지만 방으로 올라가서는 한참 그 그릇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지 몇 달, 누군가 자기 밥 한 끼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괜히 목에 걸렸던 겁니다. 훗날 그 청년은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으면 인삼보다 먼저 그 하숙집 마당과 아주머니의 젖은 앞치마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더우면 냉면을 찾고 얼음물을 찾고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덥다는 날을 골라 펄펄 끓는 국물에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먹습니다. 심지어 뜨겁다 뜨겁다 하면서 땀까지 흘립니다. 더위를 피하는 건지 더위와 맞짱을 뜨는 건지 애매합니다. 복날의 복은 복 받을 때의 복, 복이 아닙니다. 엎드릴 복, 복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더위 앞에서 사람도 짐승도 기운을 펴지 못하고 엎드린다는 뜻이 스며 있습니다. 초복은 하지 뒤 세 번째 경일,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 뒤 첫 번째 경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초복과 중복은 보통 열흘 차이지만 해에 따라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날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위도 한 번에 끝내주면 좋으련만 옛 달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삼복 풍속의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고대의 기록까지 닿습니다. 조선 후기 동국세 시기는 중국 사기에 나오는 진나라 덕공 때의 복일 풍속을 언급합니다. 한여름의 더위는 단순히 오늘 덥네 하고 넘기는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지치고 가축도 지치고 논밭도 버텨야 하는 계절의 큰 고비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달력과 음식으로 여름을 건넜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복 무렵이면 농사일이 한창이었습니다. 볕은 머리 위에서 내리꽂히고 논밭에서는 몸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 복날 음식은 별미라기보다 이걸 먹고 다시 버텨보자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복다림 음식이 있었지만 그 많은 여름 음식 사이에서 어느 순간 닭 한 마리가 슬금슬금 식탁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복날마다 지금과 똑같은 삼계탕을 한 그릇씩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조선의 기록에서 삼계탕이라는 이름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닭요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어린 닭을 푹 삶는 백숙이나 연계탕 같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몸이 허한 사람에게 닭과 쌀을 이용한 음식을 먹이는 조리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오늘날의 삼계탕과 똑같다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 닭을 푹 삶아 먹는 기술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삼입니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수삼이 포장되어 누워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문 앞에 도착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삼은 수분이 많아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삼 자체도 귀했습니다. 말리고 가공한 백삼이나 홍삼은 유통이 가능했지만 우리가 삼계탕에서 보는 싱싱한 수삼 한 뿌리가 전국 냉장 유통망을 타고 식당 냄비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은 훨씬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닭과 인삼이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917년에 처음 간행된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은 여러 차례 판을 거듭했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이 소개한 1921년 판에는 아주 흥미로운 닭 요리법이 나옵니다. 닭의 속을 비운 뒤 찹쌀 3숟가락과 인삼가루 1숟가락을 넣고 쏟아지지 않도록 묶어 물을 붓고 끓이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닭 한 마리, 뱃속에 찹쌀, 거기에 인삼, 물을 붓고 푹 끓인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지금 삼계탕집 냄비가 갑자기 100년 전 요리책에서 고개를 쑥 내미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싱싱한 수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인삼가루를 썼다는 점입니다. 이름도 우리가 아는 삼계탕으로 완전히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7년 여름 신문 한쪽에서 닭과 인삼이 다시 얼굴을 내밉니다. 동아일보에는 여름철 게삼 수요가 많아 산지에서 풍기 현상까지 생겼다는 내용이 실립니다. 말하자면 더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미 닭과 인삼의 조합을 꽤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오늘날의 삼계탕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냄비 속 주연 배우들은 거의 다 무대 뒤에 모여 있었습니다. 1942년판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의 연계백숙 설명에도 여름철 보양을 위해 인삼을 넣어 함께 고와도 좋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닭백숙이라는 오래된 몸통에 인삼이 붙고 찹쌀이 자리를 잡고 여름 보양이라는 이유까지 더해집니다. 삼계탕의 얼굴이 한 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일부에서는 이런 음식을 게삼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닭게, 인삼삼, 게삼탕. 이름 순서만 보면 닭이 당당히 앞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다만 모든 기록이 한결같이 게삼탕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계탕의 옛 이름은 무조건 게삼탕이었다고 못 받기보다는 게삼탕이라는 이름이 일부에서 쓰이다가 훗날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힘을 얻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되자 그동안 따로 움직이던 조각들이 한 냄비 안에서 제대로 만날 조건이 갖춰집니다. 냉장 유통 기반이 나아지면서 생인삼인 수삼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되고 양계업이 성장하면서 식용닭 공급도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닭과 인삼이 서로 마음은 있어도 거리가 멀었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닭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삼도 옵니다. 찹쌀은 이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냄비만 끓이면 됩니다. 1960년대 중반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 음식점 광고에는 마침내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삼탕에서 삼계탕으로 순서도 뒤집혔습니다. 앞에 서 있던 닭이 인삼에게 자리를 내준 셈입니다. 당시 귀한 재료였던 인삼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수삼을 통째로 넣은 모습이 음식의 상징처럼 자리 잡으면서 삼계탕이라는 이름도 사람들 입에 점점 익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그 질문입니다. 삼계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사람 마음이 참 간단해집니다. 이름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삼계탕을 발명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영상 제목도 쉽고 썸네일에도 얼굴 한 명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녀석은 꼭 이런 데서 말을 안 듣습니다. 기록을 차례로 놓고 보면 삼계탕에는 에디슨처럼 한 명의 발명자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닭백숙이 먼저 있었고 찹쌀이 들어갔고 인삼가루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수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냉장 유통과 양계업, 음식점 문화까지 합쳐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하루아침에 완성하고 뚜껑을 연 음식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국자로 한 번씩 저어 완성한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 음식이 집 부엌을 넘어 식당 메뉴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있습니다. 이상님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닭을 다루던 그는 복날이면 닭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1960년 서울 명동에 삼계탕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서소문으로 자리를 옮겨 오랫동안 영업했고 서울에서 삼계탕 전문점 문화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상님에게 삼계탕 발명자라는 왕관을 씌우는 것은 지나칩니다. 대신 삼계탕을 집안의 보양식에서 도시의 대표 외식 메뉴로 끌어낸 초기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발명자라기보다 이미 잘하고 있던 음식을 세상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럼 삼계탕의 원조는 무엇일까요? 한 그릇을 콕 집어 이게 원조입니다라고 말하면 편하겠지만 삼계탕의 족보는 그렇게 한 줄짜리가 아닙니다. 뿌리에는 오래된 닭 음식과 백숙 문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찹쌀을 품은 어린 닭 요리가 올라오고 근대의 인삼가루가 닭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어 인삼을 함께 고는 개삼탕 계열 음식이 나타나고 1960년대 냉장 유통과 양계업의 성장 속에서 수삼한 뿌리를 품은 지금 모습의 삼계탕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라는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원조 한 명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조상님이 줄줄이 나오는 음식입니다.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도 여기서 풀립니다. 복날에 몸을 보하고 더위를 견디기 위해 든든한 음식을 챙기는 풍습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복날은 곧 삼계탕이라는 지금의 공식이 옛날부터 완성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복달인 풍습 위에 근현대의 삼계탕이 올라앉으면서 두 전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버린 겁니다. 오래 사귄 부부처럼 이제는 따로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도 복날이면 수삼 한 뿌리 꽂힌 삼계탕을 앞에 두고 땀을 닦았을 것 같지만 그 장면은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만들어낸 착시와 가깝습니다. 지금의 삼계탕 뒤에는 냉장 유통도 있고 양계 산업도 있고 도시 음식점도 있고 인삼의 상품화도 있습니다. 전통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몸속에는 근현대 산업의 피도 꽤 흐르는 음식입니다. 이게 삼계탕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냄비 앞만 보면 아주 오래된 음식처럼 보입니다. 닭, 쌀, 인삼, 대추, 마늘. 조선시대 부엌 한쪽에 갖다 놓아도 재료만 보면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모양, 식당에서 한 사람 앞에 닭 한 마리씩 놓고 먹는 방식까지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젊습니다.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주민등록증을 슬쩍 보니 생각보다 젊은 음식인 셈입니다. 1970년대에는 삼계탕이 더욱 대중화되고 1974년에는 통조림 삼계탕이 일본 수출용으로 개발됩니다. 1980년대에는 레토르트 제품도 등장합니다. 가마솥에서 김을 뿜던 음식이 캔 안으로 들어가고 포장지 안으로 들어가고 급기야 바닥까지 건넙니다. 닭 한 마리가 생각보다 국제적으로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삼계탕은 복날의 한 끼를 넘어 한국을 설명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연도와 기록을 아무리 가지런히 세워도 음식의 진짜 나이는 사람, 기억 속에서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1917년보다 더 선명한 해가 있고 1960년보다 더 또렷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내 그릇에 닭다리를 먼저 올려주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해서 한여름이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 복날만 되면 아버지가 퇴근길에 삼계탕 두 그릇을 포장해 오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은 가족들 먹으라고 내려놓고 아버지는 늘 나는 오는 길에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커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는 길에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그릇을 세 사람이 나눠 먹게 하려고 자기는 배부르다고 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첫 월급을 받고 맞은 복날, 이번에는 퇴근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그냥 들어와. 삼계탕 내가 샀어.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웃더니 말했습니다. 비싼 거 왜 샀어?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날 식탁에는 닭이 2마리 놓였습니다. 딸은 제일 큰 닭다리를 아버지 그릇에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받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 젓가락은 이미 닭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음식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요리책의 한 줄이 다음 요리책으로 넘어가고 어느 시장의 닭전이 서울의 식당으로 이어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밀어주던 닭다리가 어느 날 다시 부모의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기록에는 연도가 남고 사람에게는 그 한 조각이 남습니다. 이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면 족보가 보입니다. 복날이라는 오래된 계절 풍속이 먼저 있었고 닭을 푹 고아 먹는 백숙 문화도 오래됐습니다. 근대의 닭과 찹쌀, 인삼이 한 냄비에서 더욱 분명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 게삼탕이라 부르던 흐름은 1960년대에 지금의 삼계탕이라는 이름과 모습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한 명의 천재가 어느 날 만든 음식이라기보다 오랜 닭 요리 전통과 근현대의 유통, 양계업, 음식점 문화가 함께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닭 한 마리 안에 오래된 백숙도 들어있고 근대의 요리책도 들어있고 인삼밭도 들어있고 냉장 유통도 들어있고 서울의 오래된 식당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밀어주던 닭다리 한 조각, 하숙집 아주머니가 푹 퍼주던 국자 한 번, 아버지의 나는 오는 길에 먹었다는 작은 거짓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계탕은 이상한 음식입니다. 가장 더운 날 먹는데 뜨겁고 혼자 한 마리를 봤는데 이상하게 가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복날이면 꼭 삼계탕을 드셨나요? 삼계탕을 먹을 때 닭다리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찹쌀부터 숟가락으로 퍼드시나요? 인삼은 끝까지 남겨두는 편인가요? 국물과 함께 먼저 드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 닭다리를 여러분 그릇에 올려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 집의 복날과 삼계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